아들의 장례식, 며느리는 웃고 있었다. 챕터 1. 웃음이 들린 장례식장. 박말수는 72년을 살면서 이런 장례식은 처음이었다. 검은 리본이 걸린 영정 사진 속에서 아들 정호가 웃고 있었다. 48배 나이, 아직 젊은 얼굴이었다. 말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와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보다 먼저 온 것은 의문이었다. 어머님, 조문객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보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조문객 한 분이 지연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넬 때 말수는 분명히 보았다. 지연의 입가에 스치는 미세한 웃음을. 말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남편을 잃은 여자가 장례식장에서 웃을 리 없었다. 분명 착각이거나 슬픔을 이기지 못해 나오는 경련 같은 것이겠지. 말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1시간 후 또다시 그 장면이 반복되었다. 지연은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조문객이 돌아서는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다. 며느리. 말순이 지연을 불렀다. 지연이 돌아보았다. 그 얼굴엔 아무런 웃음도 없었다. 오히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네, 어머님. 괜찮니? 많이 힘들지? 네. 괜찮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말수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슬픔 때문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웃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다. 말수는 빈소 앞에 홀로 앉아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정호야, 너는 왜 이렇게 갑자기 갔니? 말도 없이. 말수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정호는 말순의 손을 꼭 잡고 교문을 들어섰다. 엄마, 나 떨려. 아들의 작은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말수는 그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이제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없었다. 아들은 차가운 영정 속에 갇혀 있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저 아이는 왜 웃고 있었을까? 말수는 중얼거렸다. 그 의문은 밤새 말순을 괴롭혔다. 챕터 2. 갑작스러운 죽음. 정호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3일 전 말수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어 말수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전화가 왔다. 지연이었다. 어머님, 정호 오빠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말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래요. 심장마비. 말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정호는 건강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다. 지병이라곤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흔들었지만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다. 정호야, 정호야. 엄마 왔어. 일어나. 제발. 말순의 목소리는 비명이 되어 병실을 가득 채웠다. 간호사들이 말순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복도에서 말순은 주저앉아 울었다. 외아들이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없었다. 장례 절차를 밟는 동안 말수는 정호의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형님이 전날까지 멀쩡하셨는데 같이 저녁도 먹었거든요. 정호의 직장 동료가 말했다. 혹시 전날 무슨 일 있었어요? 말순이 물었다. 동료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 그날 형님이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긴 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집에서 좀 다퉜다고. 다툼? 네.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셨는데 형수님이랑 얘기가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은 늘 그러셨어요.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라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동료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말수는 며느리를 찾았다. 지연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둘은 빈소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정호랑. 그날 싸웠니? 말순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소한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 그냥 돈 문제요. 오빠가 어머님께 집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전 반대했거든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호가 주말에 하겠다던 말이 그거였구나. 많이 싸웠니? 아니에요. 목소리 좀 높였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내 잘못이에요, 어머님. 제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말수는 위로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아들은 왜 죽기 전날 아내와 다퉜을까? 그리고 왜 며느리는 장례식장에서 웃었을까? 챕터 3. 바뀐 보험 수령자.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말순에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박정호 씨 어머님 되시죠? 고인의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수령자가 배우자 지연 씨로 되어 있어서 본인 확인 후 지급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총 3억 원입니다. 3억. 말수는 그 금액에 놀랐다. 정호가 그렇게 큰 보험을 들었나. 참고로 수령자가 3개월 전에 변경되었더라고요. 원래는 어머님이 수령자셨는데. 뭐라고요? 말수는 다시 물었다. 직원은 똑같이 설명했다. 3개월 전 정호가 보험 수령자를 어머니에서 배우자로 변경했다는 것. 전화를 끄는 말수는 달력을 꺼내 3개월 전을 확인했다. 그때가 언제였지? 11월 초쯤. 그때 정호가 집에 왔었다. 엄마, 나 이제 준비가 좀 됐어. 엄마 집 다시 찾아드릴게. 정호는 그렇게 말했다. 말수는 괜찮다고 자기들이 살라고 했지만 정호는 고집을 부렸다. 엄마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내가 결혼할 때 잠깐 빌린 거지. 내 집이 아니잖아. 내가 돈 모아서 우리 집 마련할게. 엄마는 그 집에서 편히 노후 보내셔야지. 착한 아들이었다. 말수는 그때 아들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른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 그런데 왜 그 시점에 보험 수령자를 바꿨을까? 집을 돌려주려던 아들이 왜 모든 보험금을 아내에게 남겼을까? 말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나야. 네, 어머님. 보험 얘기 들었니? 네. 보험사에서 연락 왔어요. 정호가 수령자를 바꿨다던데. 너 알고 있었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지연이 대답했다. 몰랐어요. 저도 보험사 연락받고 알았어요. 그래.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부부 사이에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상의 없이 할 수 있을까? 말수는 보험 약관을 다시 확인해 봤다. 수령자 변경은 본인의 서명만 있으면 가능했다.
배우자 동의는 필요 없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11월에 왔을 때 아들의 표정. 그때 아들은 뭔가 불안해 보였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정호가 갑자기 물었던 말이 기억났다. 그럼, 우리 아들 잘하고 있지. 왜 그래? 아니, 그냥. 가끔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말수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들은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위험을. 챕터 4. 장례식 날의 전화. 말수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시계, 지갑. 하나하나가 아들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호의 옷장을 열었을 때 말수는 아들의 냄새를 맡았다. 정호가 즐겨 쓰던 향수 냄새. 말수는 셔츠 한 벌을 꺼내 얼굴에 묻었다. 그리고 울었다. 정호의 휴대전화도 유품 중 하나였다. 말수는 전화기를 켰다. 잠금 화면에는 정호와 지연의 사진이 있었다. 둘은 웃고 있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행복해 보였다. 말수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 통화는 사망 당일 새벽 3시 27분. 수신 전화였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통화 시간은 7분 32초.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했을까? 그리고 정호는 왜 7분이나 통화를 했을까? 지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말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신호음이 울리고 곧 연결음이 들렸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다. 중년의 목소리. 혹시 박정호 씨 아세요? 박정호? 누군데요? 제 아들인데. 이 번호로 통화 기록이 있어서요. 아, 잠깐만요. 제 번호가 맞나? 아, 이거 제 예전 번호예요. 지금은 안 쓰는 번호고요. 작년에 바꿨는데 누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끊어졌다. 말수는 당황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번호로 정호에게 전화를 한 걸까? 말수는 통화 내역을 더 살펴봤다. 그 전화 이전에도 같은 번호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왔었다. 일주일 전부터. 모두 새벽 시간대였다. 그리고 통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2분, 4분, 5분, 그리고 마지막 7분 32초. 말수는 지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정호가 죽던 날 새벽에 전화 받은 거 아니? 새벽요? 응. 새벽 3시쯤. 7분 정도 통화했더라. 아니에요. 그날 밤엔 아무 전화도 없었어요. 오빠는 12시쯤 주무셨고, 저도 옆에서 잤어요. 그럼 이 통화 기록은 뭐니?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 번호로 전화가 왔던데. 모르겠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빠가 저한테 말 안 하면 전 모르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말수는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괜찮아요. 어머님도 힘드시니까요. 근데 어머님,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오빠는 그냥 가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말수는 다시 통화 기록을 들여다보았다. 7분 32초. 이 시간 동안 정호는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통화 후 몇 시간 뒤 정호는 죽었다. 말수는 통화 내역을 프린트했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다. 무엇의 증거인지는 몰랐지만. 챕터 5. 며느리의 준비된 미래. 49제가 아직 2주나 남았을 때였다. 말수는 정호의 집에 들렀다. 손주가 보고 싶었다. 12살 난 손녀 서현이와 9살 손자 민준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말수는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다. 정호가 알려준 번호였다. 지연아, 애들아.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간 모양이었다. 지연은 어디 갔을까? 말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정호의 흔적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이 내려져 있었고 정호가 좋아하던 소파도 없어졌다. 거실 한쪽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말수는 박스 하나를 열어봤다. 정호의 옷들이 들어 있었다. 아직 멀쩡한 옷들인데 버리려는 모양이었다. 말수는 서재로 들어갔다. 정호의 책들이 그대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말수는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이사 견적서였다. 날짜는 2주 후. 그리고 그 밑에는 부동산 매물 자료가 있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강남의 새 아파트였다. 정호가 살던 집보다 훨씬 비싼 곳이었다. 말수는 손이 떨렸다. 49제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사를 준비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있는 서류였다. 재혼 상담센터 안내문. 그리고 메모지에 휘갈겨 쓴 글씨. 6개월 후 재혼 가능. 보험금 정리 후 진행. 대상 김대리 회사. 이 과장 정호 친구. 말수는 주저앉았다.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며느리는 벌써 다음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도 재혼 상대까지 물색해두고. 말수는 메모지를 다시 봤다. 김대리 이 과장. 둘 다 말순이 아는 사람들이었다. 정호의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 말수는 다른 서류들도 뒤적였다. 보험금 수령 계획서, 재산 정리 내역, 신용카드 해지 목록.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왜 여기?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새 옷을 산 모양이었다. 말수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게 뭐니?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뭘 오해하라는 거니? 내 남편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재혼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 그것도 남편 친구들이랑.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건 그냥 앞으로를 생각해 본 거예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지금이요. 저한테 애들이 있어요. 먹여 살려야 해요.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현실적? 아직 49제도 안 지났어. 49제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죽은 사람 살려줘요? 전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지연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말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슬픔이 없었다. 오히려 차갑게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너, 정호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니? 지연의 표정이 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례식 때 내가 웃는 걸 봤어.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게 너무 준비된 것 같아.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왜 남편을 죽여요? 저도 피해자예요. 지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말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이 서류들은 뭐니?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일주일 전부터요. 장례 끝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일주일이면 이렇게 다 계획할 수 있어? 말순이 다그쳤다. 지연은 말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네. 할 수 있어요. 전 원래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순간 말순은 확신했다. 이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챕터 6. 숨겨진 녹음. 말순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건지.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정호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손녀 서현이 생일이었다. 정호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파일들을 뒤적이던 말수는 녹음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안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있었다. 날짜는 정호가 죽기 이틀 전이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한 것 같았다. 형, 그냥 이혼해. 그게 답이야.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정호의 친구인 것 같았다. 이혼을 어떻게 해? 애들도 있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형수가 너한테 하는 짓 봐. 매일 돈 얘기만 하고 보험금 타려고 넌 빨리 죽으라는 식이잖아. 말수는 숨을 멈췄다. 맞아. 지연이가 요즘 이상해. 내가 죽으면 얼마 받는지 계산하더라고. 농담처럼 말하는데 농담 같지가 않아. 그리고 이상한 약을 자꾸 먹이려고 해. 건강에 좋다면서. 무슨 약? 모르겠어. 한약 같은 건데. 먹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려. 그래서 안 먹는다고 했더니 화내더라. 말수는 전율을 느꼈다. 형,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병원 가봐. 병원은 갔어. 근데 검사 결과는 이상 없대.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데. 나도 그런가 싶어. 정호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있잖아. 나 죽으면 지연이 웃을 거야. 뭐? 웃을 거라고. 분명히. 그 애는 다 준비해 놨거든. 내가 없는 인생을. 얼마 전에 지연이 노트북 봤는데 재혼 사이트 검색 기록이 있더라. 미친. 그게 무슨. 나도 놀랐어. 근데 뭐 어쩌겠어.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근데 요즘은 무서워. 진짜로 나한테 뭔가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형, 그럼 경찰에. 증거가 없어. 그냥 내 느낌일 뿐이야. 근데 형, 만약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 녹음 파일 우리 엄마한테 전해줘. 제발. 형, 무슨 소리야? 너 왜 이래? 아니야. 진짜야. 요즘 지연이 눈빛 보면 알아. 나 없어지길 바라는 눈이야.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사랑했잖아,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고. 그게 문제야. 녹음이 끊어졌다. 말수는 노트북 앞에서 얼어붙었다. 정호는 알고 있었다. 지연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다. 장례식장에서의 웃음. 그것은 충격이 아니라 계획된 반응이었다. 말순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호야, 너는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왜 엄마한테? 말수는 울었다.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도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기 싫어서. 말수는 녹음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이제 증거가 있었다. 챕터 7. 진실은 처벌받지 않는다. 말수는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갔다. 제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의심스러워요. 형사는 녹음을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이건 증거가 안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의 추측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약을 먹였다는 것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요. 하지만 제 아들이 죽기 이틀 전에 한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 수령자도 바꾸고. 보험 수령자 변경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강요당한 증거가 있나요? 그건 사인은 심장마비예요. 부검 결과도 자연사였고요. 외상도 없고 독극물도 검출 안 됐어요. 형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말순에게는 차갑게 들렸다. 그럼 약은요?
제 아들이 이상한 약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 약이 뭔지 알아야죠. 한약이라고 했는데 한약은 독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재조사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증거로는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말수는 울컥했다. 그럼 제 며느리는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네. 어머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목격자, 물증이 있어야 해요. 말수는 경찰서를 나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있나요? 어떤 이유로요? 제 며느리가 수상해요. 수상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제 아들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자연사래요. 하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수령자 변경도 본인이 직접 하신 거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는 지급해야 합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게 완벽했다. 지연은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었다. 며칠 후 말수는 정호의 주치의를 찾아갔다. 선생님, 제 아들이 정말 심장마비로 죽은 게 맞나요? 네. 부검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건강했어요. 지병도 없었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과로, 유전적 요인,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선생님, 혹시 독이나 약물로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나요? 검사에 안 나오는? 의사는 말순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알겠지만 부검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동물 검사도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입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물론 세상에는 검출이 어려운 물질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일반인이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정확한 용량을 맞춰야 하는데 그것도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말수는 모든 문이 닫힌 것을 느꼈다. 경찰도 보험회사도 의사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실을. 죄가 없어도 용서받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 하지만 그 일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완벽한 범죄. 아니, 범죄조차 아니었다. 그저 의심일 뿐. 말수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죽으면 지연이 웃을 거야. 아들의 예언은 맞았다. 지연은 웃었다. 그리고 지금도 웃고 있을 것이다. 챕터 8. 마지막 웃음. 6개월이 흘렀다. 말수는 손주들을 만나러 갔다. 지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정호가 살던 집은 팔렸다. 보험금으로 산 새 집이었다. 할머니, 서현이와 민준이가 달려왔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어느새 사라진 것 같았다. 엄마, 할머니 오셨어. 아이들이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지연이 나왔다.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했다.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명품 브랜드였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응. 말수는 거실로 들어갔다. 정호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새 가구, 새 커튼, 새 생활. 마치 정호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어머님, 차 드릴게요. 지연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말수는 차를 마시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네. 너 행복하니?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래.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소용없었다. 진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어머님 사실은. 지연이 말을 꺼냈다. 제가 곧 재혼해요. 말순의 손이 멈췄다. 누구랑? 정우 오빠 대학 동창이요. 이 과장님.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장례식 때 오셨던 분. 말수는 기억했다. 메모지에 적혀 있던 이름. 이 과장. 많이 놀라셨죠? 근데 어머님, 저도 살아야 해요. 애들도 아빠가 필요하고요. 이 과장님이 잘해주셔서 결정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말수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후 말수는 우연히 소식을 들었다. 지연의 결혼식이 다음 주라는 것. 초대장은 오지 않았다. 어머님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지연이 전화로 말했다.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 말수는 가지 않았다. 대신 SNS에 올라온 사진을 봤다. 누군가 태그를 해서 말순에게도 보였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신랑이 서 있었다. 정호의 친구였던 남자. 그도 웃고 있었다. 말수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웃음.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웃음이었다. 같은 각도, 같은 표정, 같은 눈빛.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이 완벽한 웃음. 말수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지연의 손가락에는 새 결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정호가 끼워줬던 반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정호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정호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시계, 만년필, 그리고 장례식 날 찍힌 사진 한 장. 상복을 입은 지연. 조문객 뒤에서 살짝 웃고 있는 모습. 말순이 유일하게 포착한 그 순간. 말순은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켰다. 불꽃이 일었다. 사진이 천천히 타들어갔다. 지연의 얼굴이 그 웃음이 불에 타 사라졌다. 재가 되어 흩어졌다. 정호야. 말수는 중얼거렸다. 그날 내가 웃었던 이유를 난 이제 안다. 너는 알고 있었구나. 모든 걸. 불은 꺼졌다. 재만 남았다. 하지만 웃음의 기억은 남았다. 장례식장의 그 웃음. 결혼식장의 그 웃음. 똑같은 웃음이었다. 승리의 웃음. 계획대로 된 삶을 축하하는 웃음. 말수는 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왔다. 꽃이 피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갔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다. 정호는 죽었고 지연은 재혼했고 아이들은 새 아빠를 얻었다. 모든 게 지연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말수는 서랍에서 녹음 파일이 든 USB를 꺼냈다. 경찰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말순에게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나 죽으면 지연이 웃을 거야. 정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말수는 USB를 꽉 쥐었다. 이것만이 아들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웃고 있었다. 새 남편과 새 집에서 새 인생을.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연은 해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남편을 지우고 새 삶을 시작했다. 말수는 혼잣말했다. 그래. 그날 내가 웃었던 이유를 난 이제 안다. 하지만 세상은 모르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밤이 깊어갔다. 말수는 정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촛불을 켰다. 정호야, 엄마는 끝까지 기억할게. 내가 한 말, 내가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엄마는 잊지 않을 거야. 촛불이 흔들렸다. 정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지연도 웃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웃음. 승자의 웃음.